이 소설을 읽고 호손에 대한 저의 호감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히 고전의 반열에 올랐겠습니까? 호손은 호손이구나. 그 명성이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선을 읽고 왔습니다. 총 12편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책을 읽을 때 기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한 저의 기대치는 사실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호손이란 작가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때문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청소년용으로 나온 주홍 글씨를 읽었던 게 저와 호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민음사에서는 주홍 글자라고 번역하죠. 일단 주제의식에 공감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 진지하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그 당시 저에게 별로 좋은 인상으로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여러 작가의 단편을 모아놓은 책에서 호손의 작품을 읽기도 했는데 그때도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호손에 대한 저의 호감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호손을 두고 미국 소설을 창시한 주역이다, 위대한 미국 소설을 썼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과연 호손은 호손이구나. 네, 한마디로 제가 직접 읽고 그 명성을 인정하게 된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독 챌린지의 유익이죠. 저는 딱히 호손의 책을 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호손이라는 작가의 진가를 모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그 작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편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워낙 강렬하게 좁은 포인트를 노리는 게 단편이다 보니까 한 편만 가지고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작가의 고뇌, 그 깊이와 진정성을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나온 시대적 배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호손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교도라든지 뉴 잉글랜드 지역, 미국 독립혁명 같은 역사도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네요. 호손은 18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영국 식민지 개척단의 일원으로 대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신실한 청교도 집안이었대요. 여기서 잠깐 관련 지식을 짧게 정리하고 가볼까요? 먼저 청교도인이란 영국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개신교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퓨리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칼빈주의를 신봉하여 로마 가톨릭의 전승을 배척하고 거기로부터 분리돼 나온 영국 국교회도 반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금욕적 생활윤리를 지킨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도 그 뿌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청교도를 박해했을 때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다른 나라로 피난했습니다. 그들 중에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즉 지금의 미국 대륙으로 떠난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정착해서 살아간 이들을 후대 미국 건국의 시조로 보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뉴 잉글랜드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뉴 잉글랜드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지방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메인주, 뉴햄프셔주의 6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1775년에 시작된 미국 독립전쟁으로 뉴 잉글랜드를 포함한 13개 영국 식민지가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오늘날의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손이 태어난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인도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유한 항구였는데 마녀 재판으로 유명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손의 선조 중 한 사람은 마녀 재판의 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호손은 4살 때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 2 누나와 함께 뉴 잉글랜드 메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살에서 10살에 발에 병이 나서 1년 넘게 고생했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발을 약간 절게 되면서
더 집에만 처박히고 내성적이며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손이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보도인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와 미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그와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랭클린 피어스와는 절친이어서 후에 그가 선거운동을 할 때 호손이 그의 자서전을 써주기도 했대요.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호손은 영국 주재 미국 영사로 근무했고요. 1864년 프랭클린 피어스와 뉴 잉글랜드를 여행하다 호손이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니 이 둘의 인연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호손이 모비딕의 작가 멜빌과도 가깝게 지냈다는 거 아세요? 멜빌이 호손을 무척 존경해서 모비딕을 호손에게 헌정하기도 했다네요. 호손의 작품 중에서는 1850년작 주홍글자가 가장 유명하지만 호손은 많은 단편소설과 짧은 스케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드거 앨런 포를 아실 텐데요. 그가 호손의 첫 단편집에 찬사를 쓰면서 호손이 작가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159권 주홍글자, 282권 7박공의 집으로 호손의 장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편의 재미와 강렬함도 좋지만 장편 속에서 작가가 고유의 주제를 어떻게 긴 호흡으로 풀어나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뷰는 먼저 12작품 전반에 대해서 제가 포착한 특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나 작품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손이 사용하는 언어는 간명한 산문체 언어라기보다는 다소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환상적이기도 하고 꿈같이 몽롱하기도 하고 신비적이고 자주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소재나 단어들을 보면 바람소리, 구름, 숲속, 밤, 마술, 주술, 악마, 불안, 공포, 고독, 슬픔, 우울, 광기, 기괴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언어로 된 작품은 독자가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 감춰진 의미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난해함이 있죠. 뭔가 개운한 느낌으로 끝나는 소설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호손의 작품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사실 호손이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은 적절함을 넘어 매우 정확한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함축적이고 격조가 있다, 수준이 있다,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이런 문체나 분위기는 작가가 천착하는 주제를 표현하기에도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호손은 인간 내면의 악과 죄의 문제를 아주 집중해서 탐구한 작가거든요. 사실 이런 종교적 냄새가 나는 주제, 진지한 주제는 독자 흥미를 약간 떨어뜨리는 면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책을 읽는데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중세소설처럼 종교를 찬양하고 보호하기 위한 소설은 아닐지라도 너무 뻔한 알레고리로 도식적인 내용에 그치면 어쩌나. 가령 젊은 굿맨 브라운에서 아내 이름이 페이스로 나올 때 뜨악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히 고전의 반열에 올랐겠습니까? 호손은 호손이구나. 그 명성이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이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실린 것들은 다 단편이잖아요. 단편은 단편으로서의 묘미라는 것이 있죠. 어떤 주제를 강렬하고 흥미롭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호손은 작품의 소재와 구성미를 잘 사용해서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꽤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웨이크필드는 어떤 잡지인가 신문에 실린 실화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설이거든요. 어떤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자기 집 바로 옆길에 숙소를 정해서 20년이 넘도록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유도 없이. 상황 자체가 흥미롭죠. 나의 친척 몰리네 소령에는 뉴 잉글랜드의 한 수도에서 친척인 몰리네 소령을 찾는 시골 젊은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격렬하고 조롱하고 강한 저기를 나타내요. 여기에 환상적인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도대체 몰리네 소령은 누굴까?
사람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초조하고 궁금한 심정으로 소설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사의 검은 베일이란 작품도 꽤 흥미로웠어요. 제목만 읽어도 검은 베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서도 목사는 그 베일을 왜 쓰는 것일까? 그 베일 안에는 어떤 표정의 얼굴이 숨어 있을까? 궁금증이 계속 증폭됩니다. 그만큼 호손이 문학적 장치를 잘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둘째, 사실 이게 호손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 얘기에 앞서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손은 인간 내면의 죄성에 천착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목사와 교인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손이 내면의 악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모습, 제정신이 아닌 집착과 광기의 상태, 가슴이 아닌 머리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차가운 당위와도 연관되고요. 몇몇 작품에서 과학이라는 소재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반점에 나오는 과학자 에일먼은 연구를 중단할 만큼 사랑한 여인과 결혼하지만 아내 뺨에 있는 조그만 손 모양의 붉은 점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과학적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에일먼은 그 점의 뿌리가 심장에 닿아 있다 해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이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작은 결점을 없애는 것이 그에게는 아내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파치니의 딸에 나오는 라파치니 박사도 에일머와 같이 냉혈한입니다. 독을 이용한 실험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딸을 독의 화신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호손이 이렇게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의 민낯을 드러내고 끝냈다면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호손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손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작품 속에서 작가가 누구를 옹호하는지, 누구를 비판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피해자구나. 작가는 이것을 옹호하고 있구나 하면서 읽다가 작품 끝에 가서 뭐지? 하게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저는 호손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뭔가를 비판한다는 건 은연중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손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이게 더 악한 모습이 아닐까? 이걸 꼭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그걸 제거하면 정말 악이 사라질까? 딱 두 작품만 예를 들어 볼게요. 라파치니의 딸에서 아버지의 실험 대상이 된 베아트리체는 독의 기운으로 자라 자신도 독의 기운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독의 영향을 받게 된 주인공 지오바니는 그녀를 향해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녀로서는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베아트리체의 독이 신체를 죽이는 독이었다면 지오바니의 독은 사랑하는 여인의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어느 독이 더 치명적인 독인가요? 또 이 소설에는 라파치니와 라이벌 관계인 발리오니 교수도 등장합니다. 라파치니가 하는 실험을 꿰뚫어 보고 지오바니에게 해독제를 갖다 준 교수예요. 베아트리체는 지오바니보다 먼저 그 해독제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명 자체가 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곧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발리오니는 승리감이 섞인 목소리로 실험에 실패한 라파치니를 조롱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아기는 도대체 몇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실린 작품 이선 브랜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선 브랜드는 가마에서 석회를 굽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부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탐구하고 싶은 광기에 사로잡혀 무려 18년 동안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동안 사람을 심리적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결국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가마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가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이선 브랜드가 떠돌아다니는 동안 가마의 새 주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트람이란 남자입니다.
그는 간밤에 떠들썩하게 귀향한 이선 브랜드가 가마 속에서 죽어있는 것을 어린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뜨악했는데 석회화된 뼈를 긁어모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도 석회 조각을 좀 더 많이 거두게 되었으니 간밤에 온 그 사람이 도움이 되기는 했다는 겁니다. 호손의 단편을 읽을 때는 그래서 끝부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호손은 소설로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호손의 책에는 우울과 절망만 있고 희망의 싹은 없는가? 인간 내면의 악에 대하여 작가가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한 몇 가지 희망의 싹을 작품 속에서 저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의지적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 자체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보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현실에서의 삶이 중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을 향해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 차가운 이성에 대비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나니 첫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 파트에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호손의 12단편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한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천국행 철도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안 그래도 종교적 주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호손 스타일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플롯을 모방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천국행 철도예요. 역시 또 저는 괜한 걱정을 했죠. 이거 뻔한 도식이 되지 않을까? 철로역정을 차용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번에도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미와 의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꿈속에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메고 천국의 도시까지 걸어가죠. 여기서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짐을 메고 가는 대신에 짐칸에 맡기죠. 편리를 추구하고 세속화된 종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고결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인물이에요. 천국의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장소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철로역정의 장소와 사람들이 천국행 철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복음 선교자였던 사람은 매표소 직원이 되어 있고요. 햇빛이 차단된 죽음의 그늘 계곡에는 램프가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안내하는 수월하게 하기 씨는 지옥과 천국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상상이나 망상으로 여기게끔 하는 거죠. 허영의 도시를 지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려 아예 거기 머물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양심증권이었어요. 양심증권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거래하기가 쉽고 양심증권이 없으면 거래할 때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양심은 챙기는구나 싶죠. 웬걸요. 양심증권을 키우는 이유가 적절할 때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랍니다. 그걸 미끼로 크게 한탕하기 위해서인 거죠. 재밌지 않나요? 철로역정 못지않은 상징 추성이지만 그저 유치하거나 도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운이 남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손의 작품에는 사실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젊은 굿맨 브라운에 나오는 브라운 씨를 원픽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브라운은 어느 날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밤 모임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데도 부득불 나갑니다. 그 모임은 악마가 주관하는 모임이었는데요. 브라운이 어떤 노인과 미리 약속을 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갔지만 가는 길에 목사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그 모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저항할 수 없는 힘에 휩쓸려 악마에게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역시 그 자리에 와 있는 아내를 향해 하늘을 보라고 사악함을 물리치라고 외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악의 세력은 떠나갔어요. 결국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텐데 그 저항할 수 없는 힘 가운데서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 대단하지 않나요? 호소는 물론 이 브라운마저 끝에 가서는 완전히 옹호하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을 통틀어 악에 대해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원픽 인물은 브라운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죄의식, 악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단어를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었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가령 맹목적 사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었고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이 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같이 작용하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 사랑의 바탕이 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반면 내면의 악은 이기심이나 고립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인간적인 공감만 해도 많은 폭력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죄 자체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형제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말이죠. 예전에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면서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주 저는 호손이라는 작가를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작가예요. 아모스 오즈, 이스라엘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세계와 접촉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열심히 읽어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계시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